지역 분석, 개별 분석 부분으로 갈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교재 순서를 바꾼 거고, 그냥 감정평가의 기초과정에서는 체계도에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시지 마시고 체계도 있죠. 우리 간략하게 정리한 체계도에 있는 내용들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관계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역 분석이 뭐냐면 아까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얘는 가치 결정의 또는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 분석이에요.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얘는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 거지.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우리 일찍의 순서니까. 맞죠? 그리고 얘는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 그랬고, 얘는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그랬고. 그럼 얘는 분석의 범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구 전체를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분석은 우리 학원 건물을 분석하는 거,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 얘는 대상 지역, 얘는 대상 부동산. 그럼 대상 지역이니까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에요.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 분석. 얘는 학원 건물, 우리 학원 건물을 분석하니까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에요. 얘는 전반적 분석이에요. 얘는 개별적 분석이에요. 얘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할 때 표준적 이용이 뭐냐? 일반적 이용, 평균적 이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무슨 이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표준적 이용이에요. 따라서 표준적 이용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일반적 이용 또는 뭐라고요? 평균적 이용. 그게 바로 표준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적 이용을 평균적 이용이다, 일반적 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지역 일대의 평균적인 토지 이용이 강남역 사거리인데, 강남역 사거리의 토지 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7, 80%가 상업용이더라. 그게 바로 표준적 이용이고, 그런데 얘를 봤거든요. 얘를 봤더니 얘도 상업용이더라. 그럼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어야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최유효 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나오려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얼마에서 얼마인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가격 수준이 나오면 얘는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안 했지만 순서상 얘는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 단어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은 지역 분석은 지읒자고 적합의 원칙도 지읒자예요. 저렇게. 그래서 딱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개별 분석은 기역자고 균형의 원칙도 기역이니까 기역자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그냥 별로 암기할 필요도 없이 정리가 탁탁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되지. 그래서 지역 분석 균형의 원칙처럼 틀린 거죠. 지역 분석은 지읒자니까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기역자니까 균형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갈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갈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얘는 대상 부동산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줄임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갑돌이에요. 갑돌이. 그 갑돌이를 분석하는 거지. 그 분석 대상인 갑돌이가 속해 있는 집을 갑돌이네 집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갑돌이네 집을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뭐예요?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 그럼 갑돌이네 집에는 갑돌이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갑돌이네 사촌들이거든요. 사촌집. 그럼 갑돌이 사촌집인데 사촌집에는 갑돌이는 없죠. 갑돌이 사촌이 있지.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고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갑돌이 사촌집.
친사촌, 이종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갑돌이 내 집안이 바로 동일수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수우권은 동일한 시장지요. 갑돌이 내 집안. 동일수우권, 그걸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동일한 시장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말해봐요. 뭐예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우권. 자, 그러면 시험으로 바로 연결해 봅니다. 자, 질문이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중요한 지역은 어디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우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어디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우권입니다.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2번 나왔습니다. 특기자가 나와도 셋 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중요한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우권이다. 그럼 인근지역으로 갈까요? 갑돌이 내 집이라고. 그러면 인근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지. 갑돌이 집에 갑돌이 있는 거지. 그리고 꼭 잊지 말 것은 인근지역은 이렇게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한다면 그 인근지역의 특성, 여기에 더 붙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가서 더 붙일 거예요.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자, 그럼 특징입니다. 인근지역의 특징은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갑돌이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갑돌이 내 집이죠. 그리고 인근지역 내 부동산은 여기 얘와 대체 경쟁 관계가 있어요. 대체 경쟁 관계. 그리고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얘와 얘는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체 경쟁 관계. 얘와 얘는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경쟁 관계. 얘와 얘는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 얘와 얘는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와 얘는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갈까요? 이제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은 요리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용도와 기능적으로 동질적이고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수우권입니다. 동일수우권은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동일한 시장지역. 일본식 표현이니까 동일수우권이. 그런데 이 동일수우권은 대상부동산 속해 있는 인근지역과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동일수우권, 같은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시장권역, 동일한 시장지역, 같은 시장권역을 가리키는 거다. 사례를 선택할 때도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얘를 사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 얘를 사례로 선택할 수 있고 얘를 사례로 선택할 수도 됩니다. 얘도 사례로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사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례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례는 시장 바깥에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선택하면 안 되죠. 같은 시장권역이 아니죠. 그런 말 때 또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감정평가론에서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그랬어요? 밸류라고 그랬어요? 밸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치의 재원칙입니다.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는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분류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의 원칙이 2개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 2개. 제일 첫 번째는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한다는 원칙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변한다. 변동의 원칙, 변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변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동의 과정에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앞으로 딱 볼 때 변동이나 변화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뭐예요?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면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조정해 줘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시점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변동의 원칙. 그리고 제가 13가지 중에서 이제 기본 강의에 가면 별표까지도 쳐드릴 거예요.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7개 별표를 쳐드릴 거예요. 그 말만 하지 마세요. 7개만 하면 되나요?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걔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제가 드릴 거예요. 항상 강약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예측은 예상. 그러니까 여러분 GTX가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 역사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야지. 수익성이 높아질 거다. 편리성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장래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장래의 쾌적성을 예측하고 장래의 생산성을 예측하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그게 반영되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졌다. 그리고 학교가 들어섰다. 공원이 새로 만들어졌다. 다 예측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예측을 하죠. 그 예측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을 감정평가서만 하나요? 아니죠. 일반인도 예측하지. 자, GTX가 지나갈 거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평소에 거의 2시간 걸리던 거리를 30분 안에 단축됐다. 그런데 내가 그 2시간 거리를 간혹 일이 볼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런데 그게 30분 거리로 한 번에 GTX로 단축됐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역사가 생긴다. 자, 이런 거를 보고 나빠졌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대부분 다 예측할 거라.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들어서는 곳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예측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정해진다. 여기가 좋아질 거래. 이렇게 예측해. 왜요? 전철역이 들었을 거래. GTX역이 들었을 거래. 그래서 좋아질 거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내부의 원칙 4개가 있습니다. 내부의 원칙 4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부는 부동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부동산 자체. 그 부동산 자체를 가리켜서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의 원칙에는 제일 첫 번째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내부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맞으면 가치가 높이 평가되지만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값어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걸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럼 똑같이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얘는 10억 원이고 얘는 8억 원입니다. 이때 2억 원은 왜 값어치가 2억만큼 낮아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입니다. 상업용 10층짜리 빌딩입니다. 적어도 지하 주차장이 3개 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층밖에 없네.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 어느 건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인데 2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그런데 2대나 있습니다. 한 대는 띠를 해놓고 점검 중이라 해놓고 세워놓습니다. 과대 설비도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너무 설비가 넘쳐도 너무 적어도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란 대표적인 예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입니다.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럼 땅에 노동과 자본이 10단위가 들어가는 게 딱 적당한데 12단위가 들어갔습니다.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이용 상태. 토지가 딱 이만큼이 적정합니다. 사이즈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토지의 모양,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사각형 형태로 그림을 그린 거겠죠. 이것도 대충 비슷하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형 그렇지 않고 정방형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직방형? 직사각형은 장방형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모양이 좋거든요. 그런데 토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지금 좋으냐면 이런 모양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토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근처에 땅을 사. 근처에 이만한 땅을 사서 붙여. 이렇게 사서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네, 딱 균형의 원칙에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이용 상태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삼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순이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귀도 다 이뻐. 근데 배열이 좀 안 맞아. 그런 건 뭐에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안 맞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 보면은 성형외과 같은 가면 연예인들 가운데서 눈이 이쁜 연예인 또 코가 이쁜 연예인 다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게 예쁜 연예인들의 그 눈이 이쁜 코가 이쁜 뭐 입이 이쁘고 귀가 이쁘고 그런 연예인들의 그 예쁜 모습만 조합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잖아. 그래서 뭐예요? 균형.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미인이라고 할 때 팔등신 미인.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모델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통 많이 쓰죠. 팔등신 미인이다. 미스 코리아나 이런 분들. 그죠? 근데 이게 균형의 원칙에 맞는 분들이죠. 근데 여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있대요. 남자분들은 구등신이라 그래요. 구등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델 출신인 차승원 씨 같은 분은 이렇게 구등신.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부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부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균형의 원칙에 맞는 분들은 공통점이 다 이렇게 등신 분들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균형의 원칙에 맞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기능적 감가가 될 텐데 이때 기여의 원칙을 따져야 됩니다.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거든요. 그럼 좀 전에 제가 아까 요거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나아요? 사서 붙여. 사서 붙이면 얘가 얼마냐면 지금 3억이거든요. 3억 원. 근데 얘가 얼마냐면 2억 원이야. 근데 이게 5천이래. 합쳤거든? 3억이 됐어. 그러면 5천에 합친 것이 2억 5천이 되는 게 아니라 3억 원이 됐다네. 그럼 5천이 요 추가 투자가 전체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지. 이럴 경우에 기여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여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의 가치의 공헌도나 기여도가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 추가 투자가 전체 부동산 가치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가 투자 할까 말까?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는 게 나을까 아닐까?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게 나으냐 안 나으냐? 인근의 토지를 다시 합쳐서 합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토지를 합치는 거. 토지 합치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합병. 나누는 거. 분할. 이렇게 토지의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럼 기여의 원칙이 먼저예요. 그럼 기여의 원칙에 작용하면 균형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값어치가 높이 평가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연결하시고 그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좀 덜 중요해요. 이건 말이죠. 건물의 층수를 이렇게 높여가요. 근데 건물의 층수를 한 층씩 높여가거든요. 그럴 때 한 층씩 높여감에 따라 추가 투자함에 따라 수익이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체증 하다가 점차 체감 한다는 원칙.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 이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산 요소가 결합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 뭐죠? 노동, 자본, 토지. 그러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투입하겠지.
그러면 생산물이 만들어져요. 그럼 만들어지면 수익이 나오겠지. 100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100원의 수익을 생산요소 제공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요. 노동한테는 임금으로 30원이 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자본한테는 이자로 40원이 간다고 가정해봐요. 얼마 남았어요? 30원 남았잖아. 그럼 30원이 토지한테 지대라는 이름으로 30원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노동과 자본, 움직일 수 있는 요소한테 먼저 분배하고 나면 고정 요소에게 나중에 분배가 돼요. 나머지가 자녀, 잉여, 이 나머지가 자녀고 잉여예요.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가변 요소인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하고 나면 고정 요소인 토지에게 나중에 분배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다음 좀 전에 내부의 원칙 했으니까 이제 외부의 원칙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의 원칙, 외부는 뭐냐면 주위 환경, 외부 환경, 인근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외부란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외부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근 환경이다, 주위 환경이다, 그리고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럴 때 적합의 원칙이 중에 대표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의 대표 원칙은 내부의 원칙의 대표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원칙의 대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의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 대표 원칙이면 외부의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이 대표 원칙이니까 균형의 원칙과 대응되는 짝이 적합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경제적 감가입니다. 이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었는데 건축비가 20억 들었어. 엄청 잘 지은 거예요. 건축비만 20억. 그런데 나중에 평가 보니까 주택의 가치는 15억으로 평가됐어요. 왜? 어디에 졌기 때문에? 저가주택가에 졌어. 주변 주택이 다 저가주택이래. 그런 곳에 지으면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요. 고가주택은 고가주택가에 지어야 돼요.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주택이 적당한 거리에 편익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시장 같은 편익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가까운 나머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문만 열면 매일같이 사라 그래. 이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 이건 균형과 관련이 없어요. 적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원칙에 해당되는 적합의 원칙이고, 그럴 경우에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는 건 경제적 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의 원칙 대응해서 적합의 원칙 같이 알아두셔요. 내부 원칙의 대표 원칙은 균형의 원칙, 외부 원칙의 대표 원칙은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그다음 외부성의 원칙이란 것도 있어요. 외부 효과. 이게 외부 효과.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부 효과의 원칙. 그다음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은 여러분 초과이윤이 나타나면 기업은 들어오겠죠. 기업이 진입을 하면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기업이 진입을 하고, 기업이 진입을 하면 공급이 들고, 공급이 들면 가격이 떨어져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원칙, 경쟁이 나타난다는 원칙이에요. 옛날에 TV 프로 가운데 진짜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 당시에 인기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금의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적이 되지 않을 만큼 단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지역에 놀러 가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제 그 멤버들이 재미나게 이제 게임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씨앗 호떡 이런 거 막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는 거야. 알려지니까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1박 2일 코스 따라서 놀러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가서 그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는 걸 먹는 거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 특산물들이 소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원조 논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조, 그 옆에는 진짜 원조, 그 옆에는 원래 원조, 그 옆에는 계속 쭉 원조, 막 원조 논쟁이 생겨서 경쟁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어느 지역에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유명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뭐 속초 같은 데면 닭강정 이런 게 되게 유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경쟁의 원칙. 그다음에 여러분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A만 있어. 그럼 이제 A만 있으면 대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과 용도와 기능이 똑같아.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용도와 기능 면에서. 그러면 그 둘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냐면 대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는 이것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이게 1억이면 얘도 1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2억 하면 이걸 살 필요가 없어. 얘를 사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대체의 원칙.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그래서 여러분 얘는 3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다른 부동산 나오면 혹은 유사 부동산 나오면 대체의 원칙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다른 부동산 혹은 유사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도 갤럭시 핸드폰,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 있고 그리고 아이폰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계속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계속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면 객관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능들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얘의 가격과 얘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걸 쓸 거야. 왜냐면 이건 쓰기가 좀 복잡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난 이걸 쓸 거야. 이게 훨씬 더 예쁘고 디자인도 좋더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두 개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얘가 비싸면 얘를 사고 얘가 비싸면 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를 갖고 있고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점들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이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서로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체 경쟁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언제나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기회비용의 원칙. 여러분 기회비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 관계에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 선택은 내가 A를 선택하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죠? 그러면 희생의 비용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선택함에 따라 이걸 포기한 것이니까 적어도 A 선택의 기회비용은 B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회비용의 경우를 좀 더 확장합시다. 선택관계가 2개가 아니고 이렇게 선택관계가 4개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A를 선택했다면 결과를 한번 본다면 A를 선택했다면 10 여기에 단위가 10만 원이 적다면 10억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B를 선택했다면 12 C는 7 D는 5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결과를 모르겠죠. 사전에는. 그래서 모르고 A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냐? 포기한 것 모두 합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 선택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12가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B 선택의 기회비용은 10입니다. 그러면 C 선택의 기회비용은? 여러분 기회비용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선택한 걸 가리세요. 그리고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12. 이것도 기회비용이 12. 이것도 기회비용이 12. 그러니까 B를 선택할 때만이 기회비용이 10이고 나머지는 다 12가 됩니다. 얘네들은 기회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된 선택은 B를 선택해서 10을 기회비용으로 만들 때가 가장 잘 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투자 대상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에 의해 평가된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함에 따라 B를 포기했다면 A의 가치는 적어도 포기된 B의 정도 가치만큼은 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도 들어서 이제 이론 강의 때 또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도심. 그런데 공업용지인데 이게 A 공업용지. 여기가 B 공업용지지. 근데 얘는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얘는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걸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시다. A 공업용지가 도심 가까이 있는 A 공업용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B 공업용지보다 비싼 이유는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얘는 평당 10만 원, 주거용이면 얘는 평당 2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기회비용이 그만큼 더 높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든 거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론 강의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그 다음 나오는 게 최유효 이용입니다. 여러분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자, 저러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 설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이 있을 거고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꽤 큰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당연히 땅이니까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임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로 이용하겠습니까? 상업용. 저한테도 물어봐 주실래요? 상업용.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갑돌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갑돌아, 너는 이걸 뭐로 이용할래? 그랬더니 갑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는갑다. 그랬더니 상추 심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갑돌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또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또라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응되는 말은 사람은 누구다? 또라이. 근데 또라이라고 책에 쓸 수는 없죠. 책은 뭐라고 표현한다? 특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특정인. 그래서 기본서에는 앞으로 특정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밑으로 이탈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한다면 위로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 넘어가는 사람. 뭔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전문가. 그런 전문가도 사실 특정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갑돌이 같은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뭔가 전문가 그런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이 최유효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강남역 사거리는 왜 상업용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냐면 다녀보니까 강남역 사거리는 뭐로 이용되더라? 상업용으로 대부분 이용되더라. 알고 보면 지역 분석을 우린 자연스럽게 한 거죠. 다니면서. 그 지역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상업용으로 이용되더라. 표준적 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자리 개별무석 하나마나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 말하자면 최유효용은 상업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론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하튼 최유효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과도 어울리는 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3가지 가치 원칙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감정평가의 3방식과 6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가봅시다.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라고요? 불완전 경쟁입니다.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져요. 이런 물건을 파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닌데 부동산에 비해서 상당히 완전 경쟁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 이 물건도 규격화되어 있고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면 이 물건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그냥 10,000원인 거야. 이 물건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산은 집주인조차도 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된다고?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이 시장 원리를 대신해서 평가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그런데 그 감정평가는 이 공급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있고 수요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책에도 해서 제가 딱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는 단순하게 이제 직선 형태로 이렇게 선을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놨죠. X자로. 자, 그러면 여러분 공급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 그게 바로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 방식에 근거를 둔 거거든요. 그럼 비용성의 사고 방식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이고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니까. 그리고 수요 곡선의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비교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곡선은요. 그리고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환이고요. 이게 3방식, 감정평가 3방식. 그런데 원가 방식 이렇게 말할 때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이니까 비용성의 논리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논리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 그게 시장 논리거든요. 시장성의 사고 방식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 자, 감정평가 3가지 방식 해볼까요? 첫 번째 원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 원비수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의 일환으로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원비수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요. 이제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가격의 삼면성, 세 측면은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3방식은 원비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런데 특징이 무슨 가격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공급 곡선 논리에서 쓰면 공급 가격, 수요 곡선 논리에서 쓰면 수익 가격, 균형 논리에서 쓰면 균형 가격. 그리고 평가 조건은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그렇게 부를 때 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무슨 가액,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무슨 임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먼저 비용성, 그 다음에 비용성의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성의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성의 수익 방식. 그런데 특징에서 원가 방식은 아까 무슨 곡선 논리에서 봤죠? 공급 곡선. 그러니까 무슨 가격 성격을 지니죠? 공급 가격. 그러면 수익 방식은 당연히 수요 곡선 논리에서 왔으니까 수요 가격 성격. 그럼 비교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니까 균형 가격 성격. 외우시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감을 좀 잡아보세요. 그렇게 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보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저거 하나도 외울 거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외울 거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답을 찍는 것도 가능해. 그러나 막 외워서 앞자를 따거나 어떤 걸 외우는 방식으로 하면 단기간에는 공부가 축적되고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은데 내 공부 양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좌절도 되게 쉽게 겪어요. 좌절을 왜 겪냐면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좌절 안 겪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게 나도 알거든. 딴 사람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남들은 딱 2시간 할 때 나는 10시간씩 했어. 근데 그 2시간 공부한 사람은 60점 나왔어. 10시간 공부한 나는 40점 나왔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갖고 다니는 게 이게 도대체 머리냐 뭐냐 이게 막 이런다고 막 자꾸 실제로 막 화가 나갖고 막 어떤 분은 막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막 받으시니까 글을 올리셨는데 여자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딱 보니까 성함 보면 알잖아. 근데 교수님 저는 대가리가 나쁜 모양이에요. 막 이렇게 올리셨어. 근데 막 그 글 속에서 막 속상함이 막 묻어나는 거야. 근데 그 읽으면서 막 같이 속상해야 되는데 막 웃긴 거야. 글을 저는 웃으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근데 그분은 그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오직하면 그렇게 글을 남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 무엇을 끝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초치한 게 너무 서둘지 마시고 그리고 뭘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하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임료가 뭔 말인지 한 번 더 짚고 가자고요. 앞에서도 했었죠. 가액은 우리가 가액 이렇게 말할 때 가액은 밸류를 가리키고 임료는 렌트를 가리킨다 그래서 임대료예요. 임대료. 일본에서는 임대료라는 말 대신에 임료라는 말을 주로 써요. 사실은 임대료에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언어에서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건 임대인 입장에서 부르는 표현이잖아.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 임차료라고 보통 말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습관이 조금 가진 자 혹은 힘센 자 입장에서 부르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부르는 이 표현을 임차인도 똑같이 임대료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걸 빼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같이 중립적인 언어가 되죠. 그래서 임료라는 표현을 표현하죠. 임대료와 임차료를 같이 일컫는 말. 그러니까 임료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가법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 이렇게 말해보는 거지 나 저거 외워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외워야지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원가법이라고 몇 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원가법 그리고 적산가액 이렇게 적산가액 그리고 여러분 임료예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에요. 적산법 그리고 적산임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이에요. 그리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 방식에서 여기엔 없지만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것도 있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것도 비교 방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3방식 6방법.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질 때도 원가법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이렇게 자꾸 말해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해서 일단 익숙하게 되면 저절로 나중에 외워져요. 누가 봐도 원가인데 이게 비용성 사고방식이지 원가 방식이지. 그럼 원가고 원가만 비용만 더한 게 적산인데 이렇게 연결될 거고 거래 사례 비교 방식이잖아.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이지. 그러니까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하니까 비준 가액이겠지. 누가 봐도 수익 가지고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이고 따라서 수익가액이겠지. 설마니 수익환원법 적산가액 그러겠냐고. 설마니 원가법 수익가액 이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말해보면 저절로 외우는 건 나중에 다 들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말하시라. 원가법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그리고 뭐도 있다? 공시가 기준법이란 것도 있다. 시험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가 나와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년 동안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묻는 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산법, 적산임료는 나왔다고.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아실 것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적산가액으로 구했더니 1억이래. 비중가액으로 구했더니 2억 원이래.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가액으로 구했더니 1억 5천이래. 그렇다면 도대체 얘는 얼마냐? 평가액이 얼마냐? 감정평가액이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 최종적인 평가액이 아니야 이것들은요. 그래 중간적 성격을 띈다 해서 얘네들을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할 텐데 이건 절대 안 써요. 봐요. 이 세 개 더해 3으로 나눠. 그렇게 하는 걸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산술평균은 안 써요. 산술평균 쓰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시장성이 꽤 있는 물건이에요. 그 대신 비용성이나 수익성은 좀 떨어져. 그럼 가중치를 여기다는 조금만 부여해. 여긴 많이 부여하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여기는 가중치를 예를 들어 60%, 여기는 가중치를 20%씩 부여한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 그래서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산 해봐요 그냥. 여기 얼마? 2천, 요거 얼마고? 안 되잖아요. 3천, 요거 얼마고? 1억 2천 더하면 1억 7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7천.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암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 누르는 법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 이게 최종적인 평가액이라고. 그럼 이게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하기 전에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자? 마치 임시로 계산한 가액인 것처럼 말하자. 그래서 시상가액이라 그래요. 임시로 봐요. 임시로 계산한 가액인 것처럼 보자고요. 그래서 시상가액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상가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3방식을 통해서 시상가액을 서로 관련시켜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할 거라고. 이 최종적인 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가액이니까 시상가액이라고 부르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쉬는 시간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서 원가법 이어가도록 할게요.